안녕하십니까? 촬영되고 있죠? 그럼 다시 해야 되나? 편집하겠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1차 헌법 기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올해 1차 시험이요. 한 작년 2차 시험 수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난이도는요, 사실 어느 정도 헌법은 이 정도 난이도는 잡혔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출 문제를 기출 판례를 대부분 냈기 때문에, 기출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이타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합격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은요, 헌법 90점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시험에는요, 이렇게 되면 합격생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막 90점, 95점, 100점까지 나오게 되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한두 개를 더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시험이 너무 이제 판례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는 판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약간 뭐 다른 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원 이 경찰학 개론이나 또는 형사법과 달리 헌법은 무조건 최신 판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신 판례를 하면 2023년도 이제 1차 시험을 놓고 보면요, 2022년도 판례 1년치 정도를 최신 판례라고 하겠죠. 이제 2년 3년 정도 더 느리면요, 지문이 더 많겠으나 2022년도 기준만 해도요, 지금 한 5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5개. 그래서 기출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관습헌법이죠. 관습헌법으로서 뭐 어차피 이거는 시험에 언젠가는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 요건일 뿐 효력 유지 요건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려서 정답이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요, 그죠? 관습법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그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만약에 관습법이 성립됩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이 5가지 유지해야 되지, 하나로 없어지면요, 이때부터 관습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헌법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권 사항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관습헌법이 되려면 헌법이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헌법에서 규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3번, 일반적 헌법사항 중에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 원리를 통하여 평가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게 나오면 그걸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 성문헌법이라 하여도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지만 이렇게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조서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틀려서 정답이고요. 2번이 헌법 개정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 절차는요, 작년에 1차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원래도 다시 1차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은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문을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원래 1차 시험에서 유일하게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번 헌법 개정의 발의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하여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헌법 128조 2항 조문이고요. 2번 국회는 헌법 개정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가 아니고요. 공고된 날부터죠. 공고된 날부터지 공고기간 만료된 날부터가 아니어서 2번이 틀렸습니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130조 1항이죠. 3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요 130조 2항이 되겠죠. 4번은요 국민투표법 조문입니다. 그죠? 국민투표법 조문이 결국 헌법 개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직렬에서 기출 문제가 나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개별 법률이. 그래서 개별 법률이 나올 거는 나오기 때문에요.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는 투표인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20일 이내에 대부분에 제수합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92조 조항으로서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헌법 전문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요. 작년에 헌법 전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헌법 전문이 아주 유력했는데요. 3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2번 헌법 전문회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의 한가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헌법 전문에서 국가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죠.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3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전문에서요. 국가 의무는 도출할 수 있지만 기본권은 도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권성이 도출됩니다. 틀려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 제소 판례가요.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된 그죠? 이 사람들의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보호 의무에 속한다라는 판례를 냈었죠. 아까 이것도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판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으로서 3번에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이 이제 제도 보장 중에요. 공무원 제도가 나왔는데 이 공무원 제도는요. 제가 이제 3개를 정확하게 좀 기억해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보세요. 이 공무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 1.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구조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자체장 등을 포함한다. 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공무원들은요, 이 직업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든가 지자체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1번 맞습니다. 2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 정당의 대표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구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되는 공무원들은 예, 모든 공무원에서 의원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원은 제외되는 거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중립 의무는 헌법 7조 2항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 조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는 경력직, 그죠? 경력직 의무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시적 공무원이나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 7조 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논리의 그죠? 흐름이 약간 비슷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게 기출된, 최근에 이제 기출돼 있는 지문인데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7조 2항이 나오면요, 밑에 4번에 연결되게 됩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제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7조 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빠지니까 대통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립 의무를 말하는 것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국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을 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며 헌법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죠? 헌법 7조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더하면 헷갈리니까 3번 지문을 보게 되면요, 7조 2항이 나오면 그건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조 2항이 나오면 직업 공무원 제도로서 4번이니까 여기서는요, 정치적 공무원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요.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요, 대통령은 7조 2항이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3번이 틀렸다,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 1번에 틀려서 정답인데요.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죠? 이제 법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정되지 않지만 인격권은 인정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인격권과 관련해서 인격권의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방송 사업자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방송법 조항은 방송 사업자의 인권권을 제한합니다.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고 결국 사과 명령 제도는 방송 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한하지 않은 게 닿기 때문에 1번에 틀려서 정답이 되고요. 2번,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 법률로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요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고 인정되지 않은 권리가 있는데 근로관계에서 특정 직업 선택한 권리는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맞는 얘기죠. 4번, 초기 배아는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죠.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배아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죠?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통적 기출 판례죠. 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외,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자의 명예를 결국 훼손하는 건요, 유족의 어떤 그죠? 경외, 추모의 정을 침해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맞는 논리가 됩니다. 6번, 국가의 기본권 보유 의무가 되겠는데요. 이 국가의 기본권 보유 의무는 말입니다. 작년 2차 시험에도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원래 또 1차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뭐 전형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원한 생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 지역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 한도 내에서 확청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을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해서요, 이 공직선거법상 소음 규제 규정이 없는 것이 환경권 침해가 되고요, 기본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기출 문제로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번이. 2번.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나 경고 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를 통하여 직접 협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아까 1번 판례 이전까지는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헌법재수 판례가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국가가 이제 담배를 독점해서 이제 판매를 과거에 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폐암 등에 걸리잖아요. 그걸 이제 국가가 파는 거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닙니까? 하니까요, 헌법재수 판례가 과소 금지 의무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과하게 적게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합헌으로 가죠.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죠? 경과실이 있고요, 중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해가 있고, 중상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세 가지 경우는 합헌이라 그랬죠. 경과실로 상해를 있거나 중과실이지만 경상해인 경우에는 합헌인데, 이제 요게 위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중과실로 중상해를 입었을 때가 위헌인데, 이게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위헌이 아니고요,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 그랬죠. 재판 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해서 위헌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하니까요, 3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민법 조항들이 권리 능력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하여서는 살아서 출생한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래 태아는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하는 것,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기본서에 나오는 판례가 되죠. 그래서 3번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려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7번)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기억.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개 수배 24시, 25시 이런 게 있잖아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보도 과정에서 실명 공개할 수도 있다. 공익이 더 크다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고요.
니은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 사정들에 따라 양부 또는 계보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니은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기본 수업 시간에 했던 판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을 사용할 때 부성, 아파성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성 자체는 하푼인데 단지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도 부성만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거는 위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의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디귿은요, 이게 사진 촬영 허용 행위,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이 깨져서 위헌이죠. 목적의 정당성이 깨져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뭐 그건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판례입니다. 목적의 정당성까지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좀 쉬운 지문이에요. 이것도 전통적 기출 문제로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얼이에요. 최신 판례인데요. 최신 판례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취약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 노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 집에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이제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돌봄 취약 아동으로 돌봄 취약 아동으로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좀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그죠? 조금 경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80% 하게 되고요. 일반인들도 한 20% 구성하게 되면 이 돌봄센터로 가는 아동이 야, 너희 집 못 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림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권 침해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그죠?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필요한 사람들에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리얼이 틀려서 침해하지 않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해진 것. 1.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함정 기여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1번이 틀려서 정답이죠.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판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을 금지하는 건 위헌이다. 평등권 침해다.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하는데 예를 들면 왜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못합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판례여서 1번에 틀렸고요. 2번, 애국지사 본인과 순결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그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다 높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뭐 이미 기출된 지문인데요. 그렇죠? 본인하고 유족하고 본인이 좀 더 높다, 뭐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요 3번도 최신 판례인데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은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 공익신고자는요, 결국은 뭐 직장에서도 잘리고 많은 왕따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요. 뭐 외부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내부 공익신고자보다
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가 왕따라 이런 건 잘 없으니까 내부 공익 신고자를 보상금을 주고 외부 공익 신고자를 배제하는 거는 뭐 다른 건 다르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번 학생 선발 시기 구분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함에 있어서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자사고하고 과학고를요 똑같이 해서 자사고나 과학고에 시험 쳤는데 떨어진 학생들은 일반고를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법을 개정해서 이 자사고를 말입니다. 일반 학교와 같이 취급해서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같이 시험 치게 하니까 자사고 떨어진 친구들이 일반고 못 가죠. 이거 이제 그렇게 개정됐는데 이게 평등을 침해하지 않습니까? 하니까요. 침해가 아니다는 거죠.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9번 명확성 원칙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요. 이 명확성 원칙이 나오면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명확성 원칙은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구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정답이 2번인데 요 2번의 판례가요. 2021년도 11월 말에 나온 판례입니다. 2022년도 판례는 아니지만 뭐 거의 최신 판례가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이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그래서 여기서 허위 통신이 뭐냐?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력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하는 등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므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여기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력법 조항 중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정치단체 요런 단어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틀려서 정답이 되겠다. 3번 청원경찰법상 품위 손상행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게 준하여 경비 및 공안 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올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직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3번이 나온 것이 청원경찰이 품위 손상행위인데 이 품위 손상행위가 여러 곳에서 나와요. 뭐 공무원도 있고요, 뭐 검사도 있고. 이 품위 손상행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품위 손상행위가 나오면요, 이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4번. 제가 이제 팔레트 강할 때요, 4번 보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 공공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 경범죄 처벌 조항은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가 알기 어려우므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죄행법정지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명확성 원칙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법원이 해석하길 때 일관성이 있으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가요 하는 얘기가, 그죠? 이 구경범죄 처벌법에서 가려야 할 곳과 가려지 않을 곳, 뭐 이런 게 어떤 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팔레트 갈 때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는데 가려야 할 곳이 어딘지 삘이 오는데,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은 판례는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고, 헌법재소 판례에 헌법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변호사가 꼭 요 조문이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 아닙니까를 물어보는 지문이 나오고요. 대부분들은 법률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확성 원칙이 위반이라는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9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9번도요 약간 혹시 준비를 조금 못하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조면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적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 영장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가려낼 건데, 요 1번 지문이요 판례의 어떤 그런 주문이나 아니면 판례 요지대로 내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뭡니까 문맥을 약간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서 아니면 문맥을 약간 잘라붙이면서 약간 말입니다 해석을 조금 어렵게 좀 해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10번에 1번이 정답인데 1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시효 연장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그 지방공무원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징계시효가 당연히 연장되어 징계 혐의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지만 징계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사나 재판 중이면 그 징계를 못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징계 시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합니다 라는 징계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때부터 징계 시효가 시작돼요. 그런데 수사나 재판의 경우에는 징계를 못하니까 또 징계 시효가 정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징계 시효가 정지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하게 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면 여기에요 정지하지 않은 예외를 둬야 될 게 아니냐. 왜 예외를 안 뒀니? 하니까요 예외를 안 뒀는 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 받고 나면 이제 징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보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려서 정답이 돼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2번, 관계행정청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구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조항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즉시 강제는 영장주의 예외죠.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도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맞는 질문이고. 3번, 검사가 법원의 정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정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는 정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행위는 정인의 정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정인과의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정인이 어떠한 내용을 정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이제 정인으로 부를 사람을, 그죠? 재판이 이를 때까지 검사실로 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그 도로교통법 조항은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재판 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법률 위반했을 때 그죠? 벌금형 대신에 이제 통고처분, 범칙금을 내게 하는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통고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인데 결국 그죠? 이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내면 되면 자동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뭐 3번이나 4번 이런 것들은요 형사법을 하시게 되면 나오는 지문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 채용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3번과 4번 판례가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번이 틀려서 정답. 11번 영장주의.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 헌법에요 수사기관 중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검찰청 검사를 말합니까? 하니까요 헌법 접수 판례가 검찰청 검사뿐만 아니라 특검의 검사, 공수처 검사 또 다 검사다. 예, 그래서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함으로써 예.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형은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영장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 형사법 199조 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수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 제공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형사법 공부하게 되면 말입니다. 사실조회는 임수하죠. 그리고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형사법을 공부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입장에서는 뭐 3번은 그저죠. 네, 4번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 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내려진 특별한 조치임을 감안하면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은 틀렸죠. 네.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영장 없이 그렇게 되었고요. 또 사후영장도 마련하지 않았다 하니까요. 강제 수사 등을 하면서 사전이나 사후 구제 절차 등이 없으니까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4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볼 수 없다라고 했겠죠. 자, 12번.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우리 헌법은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 하고 있지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 원리, 적법절차 원칙에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헌법 규정에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는요 체포 구속의 경우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경우에는 규정이 없지요. 그렇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도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2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로서 그죠? 이제 공소가 제기되어지면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서류 열람 등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열람 등사를 검사한테 신청했는데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신청했는데 거부하니까 법원에다가요. 검사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게 해주세요 하니까요. 법원이 보기에도 검사가 안 보여줄 이유가 없는데도 거부하니까 보여줘 그렇게 됐는데 안 보여주면요. 그건 이제 헌법상 기본가치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도요. 당연히 법원이 보여주라 그러면 보여줘야 되죠. 제외다 아니고요. 마찬가지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3번 헌법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이것도 이제 전통적 기초 판례죠.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구속은 옛날에는 사법상 구속만 말았는데 헌법조에서 판례가 변경되어서 행정상 구속까지 포함하고 구속됐으니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죠. 맞습니다. 4번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 구한 권리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 요건으로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에서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받을 권리는 바로 도출될 수가 있어요. 뭐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죠. 틀린 것은 1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는데 요 13번 판례는요. 13번 판례는 그죠? 최신 판례인데 최신 판례를 이제 케이스화한 거예요. 케이스화 있는데 요 이제 최신 판례에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판례가 조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이 판례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판례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최신 판례를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 판례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 판례거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서 4번에 보시면 그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검사은 전기통신 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하여 시민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A는 을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갑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 갑의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요. 통신 제한 조치가 나옵니다. 이 통신 제한 조치가 나오는데 검열과 간청이죠. 이제 통비법이 나와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나옵니다. 통비법에서 그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 제한 조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 나옵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이 나오는데
이건 통비법에 규정되어 있죠. 모두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요합니다. 요거도요, 법원의 허가를 요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형사송법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배울 거고, 거기에 이제 요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13번에서 나오는 판례는 뭐냐면요,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요청입니다. 통신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제공 요청인데, 요거는요, 법원의 허가, 영장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이제 요청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A가 을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을에게 A가 검사 을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을에게 제공한 갑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갑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사항은 갑의 개인정보 자결증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결증을 제한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2번,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사에 해당하는 을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원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허가가 필요하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이게 이제 약간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이 사건 법률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명확성 위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미래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갑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사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위배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도 통지해 주는데 통신자료 취득에 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 판례가요. 그래서 이 통신 제한 조치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도 자료 제공 받은 경우에도 요거 통지 규정이 되고 있는데,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는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았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적 흡수 판례가요, 여러 가지를 논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헌법 위반되지 않았는데 이게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위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언제 최신 판례 하게 되면 요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좀 빠르다 그랬는데 이렇게 케이스가 나왔고 기억했다면 이제 정답이 좀 쉽게 맞출 수도 있겠죠. 최신 판례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건박해 주세요. 이것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맞고요. 2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이르지 못한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뭐 쉽게 말하면 이사를 할 자유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광장과 관련된 판례거든요. 서울광장, 춤을 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여기 이제 차벽을 설치하는 행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하면요, 서울광장에
이사를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은 아니다.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번 복수 국적자에 대한 병력 준비역에 편입된 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일탈하지 않으면 병력 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는데요. 요게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병력 준비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 병력 의무를 해소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헌법 제소 판례가 판례를 변경해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변경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적법 조문이 개정됐죠. 국적법이 개정되어서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나오니까 이제 전형적인 전원 합의체 판례로서 판례를 변경한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죠. 이것도요 2022년도 판례,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3년 이내 판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좀 최신 판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법무부로 영에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정은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다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이 됩니다. 위배되지 않지요. 벌금이나 추징금을 안 낸 사람한테 출국을 못하게 하는 거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 관리법 조항, 출국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위헌이 아닙니까를 물어보는데 결국 다 위헌이 아닙니다. 합헌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는 것은 1.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양심적 병력 거부가 나오면요 살짝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요 제가 그랬죠. 병력적 거부, 양심적 병력 거부를 생각해 봐라.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객관적 사람들이 아니라 좀 소수니까 주관적이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깜빵에 가는 것보다는 군대 가는 게 안 낫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은요 군대 가는 대신에 깜빵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맞는 거죠. 2번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소요 없이 영업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력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이 틀려서 정답이죠. 처벌 규정은 합헌이잖아요. 병력 종류 조항이 위헌이죠.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병력 종류 조항은 위헌인데 처벌 규정은 합헌이잖아요. 이것도 뭐 전통적 기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2번은요. 2번은 정답을 손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3번 종교 전파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적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뭐 중동에까지 가서 그죠? 종교 전파의 자유 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그런 곳까지 종교 전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4번이요. 최신 판례인데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요 최신 판례, 요거 이제 최신 판례를 하면서 이런 판례를 제가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요. 이거 뭐 시험 문제 날마다 그랬는데 딱 나왔어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회상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 권력에 개입하여 선교 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요, 육군훈련소장에 종교활동으로 4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중에 한 개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종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면 되지만, 예? 종교의 자유라는 건요, 신앙의 자유는 무신앙의 자유도 있잖아요. 종교를 안 가지는 사람들은 여기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재소 판례가 약간 신란합니다. 신란해요. 뭐냐면, 그죠? 훈련소에 있는 친구들한테 4개 중에 한 개 가라라는 의미가 군사력 강화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종교는요, 요 4개의 종교는 군대 갔는 사람에게 무조건 4개 중에 하나를 오게 하는 거니까, 자기의 종교의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기회 제공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아주 이 현실을 까발리는 좀 판례가 되겠다. 그래서 4번 맞는 얘기로서요, 최신 판례가 됩니다. 16번.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1.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은 한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금지한다. 이것도 뭐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죠. 집회를 하려면요, 대상의 장소에서 가셔야 되지, 항의 대상에서 해야 되지, 항의 대상에서 분리시켜버리면요, 집회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일컬지는 못해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 유대관계로 족하다. 판례는요, 뭐 의사 형성 정도는 필요 없고 내적 유대관계가 족하다고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판례 태도로서 또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나오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어서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3번.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인지,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를 금지하는 구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폭행, 협박, 손괴, 방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면요, 집회 시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맞겠죠. 합헌입니다. 맞고요. 4번. 경찰이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체정을 위해서 체정활동으로서 사진 촬영하는 행위가, 촬영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16번의 4번에서는요, 침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하지 않아요. 표시 좀 해놓으세요.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판례가 기출된 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판례 변경한 거잖아요. 판례 변경한 것이어서, 그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쉬운 얘기가 되겠죠. 1번.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민은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료품안전처장이 자유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하게 된 사전 심의로 헌법이 규정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이 판례도요, 그죠? 이제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판례로 변경되었죠. 이것도 뭐 기출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온 판례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결정보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게시판 등에 이제 실명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에는요, 이게 뭐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판례를 변경해서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바꿨죠. 그래서 침해한다고 해야 되지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2번에 틀려서 정답인데 이것도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로서 판례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 판례이기 때문에 2번의 틀림을 알 수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시면요. 뭐 2번은 손 들고 있는 겁니다. 3번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그 변호사 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알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위헌이다. 4번. 4번 같은 지문은요. 앞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헌법 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가요. 표현의 자유 영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타인의 명예, 권리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회 자유의 보호 영역 한계를 설정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언론 출판의 보호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음란물 이런 것도 다 사제 광고, 음란물의 광고 이런 것들도 모두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어느 정도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2번에 틀려서 정답인데 너무 손을 들고 있다. 나 정답.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1차 시험이 작년 2차 시험보다 그죠? 뭐 수준은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그죠? 정답을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평소에 기본적인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보이잖아요. 정답이 찍기 쉬우니까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권에 들어갔던 분들이 아마 헌법은 다 90점 이상 받을 거 아니냐. 약간만 공부해도요 80점은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2차 시험에는 아마 난이도 조절용으로 한두 개 정도는 더 어렵게 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조금 더 범위도 좀 늘려야 됩니다. 자, 18번. 자, 17번까지가요. 17번까지가 자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7번까지가 자유권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 자유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한 거예요. 18번 정치적 기본권, 19번이 청구권, 청원권이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20번이 이제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인데 이거는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을 너무 많이 내어서 정치적 기본권 한 문제, 청구권적 기본권 한 문제,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한 문제 이렇게 이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은요. 이제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얘기인데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공무단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선거권 등을 말하는데 기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또는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 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요, 명확성 원칙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서 비슷한 것끼리 묻고 있죠. 예, 그래서 좀 헷갈릴 텐데 이럴 때는요, OX를 보세요. 기억 O가 많잖아요. O 세개 X 1, 그럼 O입니다, 이거. 예, 이거요, 한 줄로,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한 줄로 늘리면 보이는데요. 그 두 줄로 늘린 거 아니냐, 안 보이게 하려고. 예? 물론 뭐 여기 이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기억은 오고요. 니은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됩니다. 그 밖의 정치단체가 뭔데? 그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니은도 O예요. 예, 니은도 O입니다. 그 니은부터는 이제 O 두 개, X 두 개니까 판단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것 피성년 후견인 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성년 후견이 있는 것들은요, 뭐 장기간 지금 맛이 가서 일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럼 이제 법원에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뭐 공무를 수행하다가 정신적 성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정신적 살짝 맛이 가게 되면 기회를 좀 줘야 되겠죠. 좀 휴직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게 돌아오면 다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너 그만둬 라고 하는 거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디귿 O입니다. 이 디귿도 최신 판례입니다. 리얼 검거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하는 국가 공무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단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선고유예를 임용 결격 사유로 하는 것은 합헌이죠. 근데 선고유예를 당연 퇴직 사유로 삼는 것은 위헌인데 이게 뇌물죄로 선고유예면 또 합헌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기본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O가 되겠죠. 이것도 재미난 게 리얼 O 3개입니다. O. 그래서 모두 O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 나오는데요. 이 청구권적 기본권 중에요. 작년에 안 나왔던 두 개가 청원권이 있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원래 1차 시험에 청원권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2차 시험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안 나온 거 낸다면. 그래서 이제 청원권이 이제 1차 시험에 나왔는데 이 청원법 조문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모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찾아내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 보장된 청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염려는 있겠죠. 예. 교도소에서 생활함으로써 불합리한 것을 청원하려고 하는데 교도소장에게 그죠 보여줘. 그러면요 허가를 받고 이제 하게 되면 허가를 안 받으면 청원을 못 하게 되니까 청구권 침해가 안 됩니까? 청구권 침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라고 볼 수 있겠으나 만약에 말입니다. 요걸 그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청원을 인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청원을 실질적으로 청원하는 게 아닌데 청원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죠? 뭐 교도소장의 검열 등을 피하게 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구권 침해가 아니고 합헌입니다 라고 된다는 거죠. 2번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 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아 사실상 청구권 박탈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틀렸죠. 국회에 청원하거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헌법에서 유리한 자기 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청원권의 무슨 권리냐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서 3번이 맞는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죠. 4번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9번에 3번이 정답인데 이 청원법은 조문은 없고요. 다 판례를 물어봐서 어느 정도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번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1.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대 수시 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맞죠? 국립교대니까요. 성적도 보지만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 졸업자는 출신자니까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 지원을 제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뭐 심청 면접하면 되지 이런 논리죠. 수업 시간에 제가 심청 면접만 하면 되지 무조건 검정고시 출신자로 가요. 수시 모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입니다 라는 판례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2번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이것도 뭐 맞는 얘기죠. 3번 헌법 31조 사망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력 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해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의무교육 비용을 꼭 세금을 할 필요는 없고요. 부담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입니다. 우리가요. 부담금 재산권 할 때 부담금 판례가 나오는 건데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수개 조치를 병구하고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두지 않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 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 정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 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죠. 학교폭력이 심한 학생에게 뭐 퇴학까지 가능한데 그죠? 어떻게 보면 출석 정지 기한을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가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래 1차 시험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좀 아는 판례가 사실 공부한 판례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의 아마 점수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요. 조금 더 불이탈을 위해서 기출되지 않은 판례들도 조금 더 봐야 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2차 시험에서는 조금 한두 개 정도 헌법에서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헌법은요. 열심히만 따라오시고 반복만 하시면 어느 정도 성적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